소풍의 사전 안내장을 받았던 날, 학교 건강실의 문이 조용히 닫힌다.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한 명의 아이가 있다. 팔에 빨간 줄이 길게 그어져 있고 얼굴엔 슬픔이 스며들어 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아이가 서 있다. 이름은 준호, 10살. 중학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체형인데 그 작은 몸에 불균형적으로 큰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그저 앞을 바라본다. 응급실에서 나올 때까지. 준호 엄마는 어디야? 보건 선생님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녹음기가 재생하는 것 같았다. 감정이 없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감정을 담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다. 진짜야? 준호가 지연이 팔을 핥힌 거 알아? 네. 그럼 미안해. 뭐가요? 보건 선생님은 준호를 다시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질문 부호만 떠 있었다. 미안함이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준호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와 산다. 하지만 엄마는 자주 없다. 준호의 엄마는 일식당에서 일한다.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때로는 그 이상.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냉장고에 붙은 노란 종이를 본다. 밥은 전자레인지에 있어. 숙제 잘해. 엄마. 그게 다였다. 준호는 밥을 데워 먹고 숙제를 하고 혼자 자간다. 이게 4년을 반복되었다. 준호가 7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는 없다. 정확히는 있었다. 하지만 준호가 4살 때 가버렸다. 엄마는 준호에게 말했다. 아빠는 일이 많아서 자주 못 온대.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사진 속 얼굴과 목소리가 뭔지도 잊었다. 오직 차가운 피부 감각만 남아있다. 아버지가 안았을 때의 팔이 따뜻하지 않았다는 그 기억만. 월요일 아침, 준호의 엄마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유미영님이세요? 준호 엄마 맞죠? 지금 학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인데요? 준호가 다른 학생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별로 심하진 않지만 준호의 태도가 좀 이상해서요. 준호의 엄마는 업체에 10분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나갔다. 앞치마를 벗을 때 손이 떨렸다. 학교 상담실. 준호의 엄마는 상담 선생님의 책상 앞에 앉았다. 준호는 바로 옆 의자에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했다. 지연이가 준호의 그림책을 놓고 우리를 밀었을 때 준호는 지연이의 팔을 여러 번 핥힌 거예요. 상담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크진 않은 상처예요. 준호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준호가? 네. 더 큰 문제는 준호가 반성을 안 해요. 상담 선생님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 지연이가 아파하잖아.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 준호는 상담 선생님을 쳐다봤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른 애들도 그런 일 많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상담 선생님의 입이 다물어졌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준호, 이게 뭐 하는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 사실이잖아요. 민준이도 지난주에 누군가 때렸고, 은서도 그건 그거고, 너는 왜?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상담 선생님은 천천히 준호를 관찰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미안함이 없었다. 공감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논리만 있었다. 추상적이고 차갑고 감정이 결여된 순수한 논리. 혹시 준호가 감정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상담 선생님이 물었다. 엄마를 향해.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는 알았다.
준호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실을 나온 후 엄마는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차 안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거실에 앉으면서도 엄마는 준호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준호는 처음엔 저항했다. 하지만 엄마의 팔이 자신을 감싸는 느낌, 엄마의 목덜미에 묻힌 자신의 얼굴,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울음소리, 흐느낌, 엄마가 울고 있었다. 엄마,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우리 준호. 엄마,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줘야 했는데. 누가. 그 순간 준호는 느꼈다. 무언가가,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함, 엄마의 품에 있을 때의 안전함,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몰랐다. 시간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상담실. 상담. 선생님의 이름은 김선미. 교사로서 20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무서운 경우는 처음이었다. 준호의 무표정함이 자꾸만 자신의 뇌에 박혀 있었다. 감정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우려할 상황인가? 김선미 선생님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색했다. 아동 발달 심리, 감정, 표현 발달, 부모 부재로 인한 심리 변화, 문헌들이 쌓여 나왔다. 그 모든 것이 준호의 상태와 일맥상통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준호는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다. 그것이 질병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육의 부족이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누군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이었다. 그런데 선미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의 기억, 자신의 과거. 선미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평범한 가정이었다. 아니, 겉으로는 평범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 딸과의 대화, 모든 것에 걸친거리감, 그리고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하는 갈망. 선미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포옹도 드물었다. 선미가 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단지 잘했네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 말에는 기쁨이 없었다. 자랑심도 없었다. 있었던 것은 일종의 책임감. 마치 숙제를 완수한 듯한 그런 무표정함이었다. 결국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다른 여자 때문이었다. 선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선미 역시 아버지가 왜 나갔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시간부터 선미도 감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밝게 웃을 때 선미는 무표정했다. 친구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 때 선미는 무심했다. 선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논리적이고 설명적이고 차가웠다. 마치 로봇처럼, 마치 준호처럼. 선미 선생님은 그 기억을 떨쳤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이미 선미는 알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도. 같은 시간 준호의 엄마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이번엔 상담 선생님을 따로 만나기 위해. 얘기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엄마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상담실의 문이 닫혔다. 준호의 엄마는 상담 선생님 앞에 앉았고 몇 초간의 침묵 후에 말을 시작했다. 준호의 아버지가 없어요. 4년 전부터. 네. 학교 기록에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준호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뭔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도 안 배웠어요. 엄마인 저도 일로 늘 바빴고 준호에게 이렇게 느껴야 해, 이렇게 표현해야 해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김선미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아버지가 없었어요. 김선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준호의 엄마는 눈을 떴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가셨고 저는 20년을 미안해하는 법을 몰랐어요. 선미 선생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저도 준호처럼 애들한테 화낸다고 했을 때 그게 뭔 문제냐고 생각했어요. 미안함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미술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미 선생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선생님도 저처럼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대요. 그리고 자기도 감정을 못 느껴서 엄청 고생했대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뭔데요? 말로는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림으로는 할 수 있어. 손가락으로 느껴보렴. 선미 선생님은 그 말을 다시 천천히 읽었다. 마치 그 말이 여전히 자신의 영혼에 살아있는 것처럼.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엄마는 그 말을 음미했다. 그래서 저도 미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담 선생님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배운 그 방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선미 선생님이 말했다. 준호 같은 아이를 위해서요. 준호의 엄마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 손은 따뜻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엄마는 집에 와서 준호를 찾았다. 우리 준호, 뭐 해?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엄마, 나 무슨 잘못했어? 엄마는 준호 옆에 앉았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 준호. 그냥 엄마가 뭔가 가르쳐 주지 못해서. 뭐 말이에요? 엄마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한테 뭔가 시켜줄 거야. 그냥 따라 해봐. 뭐요? 비밀이야. 엄마는 준호의 머리를 쓸어넘겼다.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깨어질 것 같은 도자기를 다루듯이. 그 밤 준호는 엄마가 자신을 안았을 때 처음 느낀 따뜻함을 다시 생각해 보려 했다. 하지만 그것에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여전히 미술실은 학교의 한 구석에 있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벽에 붙은 수십 개의 아이들 그림들, 그리고 테이블에 정렬된 색연필들, 무지개, 정확히는 세상의 모든 색깔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김선미 선생님은 준호가 문을 밀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어린이의 얼굴은 여전히 의아함으로 가득했다. 준호, 앉아. 준호는 지시된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종이와 색연필들이 펼쳐져 있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끝이 없었다. 너 그림 좋아해?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감정, 이전의 상태였다. 오늘은 너한테 뭔가 그려달라고 할 거야. 선미 선생님은 천천히 말했다. 약간 이상할 수도 있고, 그림이 못생겼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괜찮아.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거니까. 뭘 그려야 해요? 너의 기분을 그려봐. 지금. 준호는 멍했다. 기분을 그린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기분을 그릴 수 있어요? 응. 색깔로, 모양으로, 선으로.
어떻게든 좋아. 선미 선생님은 앞으로 나아가 앉았다. 예를 들면, 기분이 좋으면 빨간색 동그란 게 나올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검은색 찢어진 선이 나올 수도 있어. 정답은 없어. 준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색연필을 집었다. 회색. 그를 향해 있던 색연필은 회색이었다. 마치 내가 준호를 바라보던 그 무표정한 눈동자의 색깔처럼. 종이 위에 첫 번째 선이 그어졌다. 길고 곧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선들. 회색 선이 종이를 채우기 시작했다. 좋아. 계속해. 선미 선생님은 준호를 관찰했다. 그의 손가락들이 색연필을 움직이는 방식, 종이에 닿는 압력, 그리고 얼굴의 근육 변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있었다. 준호가 집중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선들이 계속 그어졌다. 종이는 회색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마치 공허함을 색칠하듯이. 하지만 어느 순간 선미 선생님은 뭔가를 눈치챘다. 선들의 방향이 변하고 있었다. 처음엔 무작위했던 선들이 이제는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어떤 형태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 미술실 옆방에서는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1학년 아이들이 같은 색연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서는 8살, 1학년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온다.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항상 바쁘다. 아침마다 은서에게 하는 말은 같다. 빨리 해. 아빠가 늦어. 은서는 종이 위에 분홍색을 그었다. 분홍색 동그란 원들,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으로 눈을 그렸다. 네모 모양의 눈, 환한 눈. 은서, 이게 뭐야? 선미 선생님이 물었다. 이 장면은 제3부에서 간단히 묘사되지만 나중에 제8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 아빠, 얼굴. 민준이도 색연필을 들었다. 민준이는 9살, 2학년이다. 그는 엄마와 아빠가 있지만 그들은 항상 싸운다. 거실에서, 부엌에서, 침실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민준이는 귀마개를 끼고 자신의 방에서 나온다. 민준이의 그림은 검은색이었다. 완전히 검은색으로 칠해진 종이. 중간에 작은 빨간색 점 하나.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이건 내 방이에요. 다시 준호의 미술실로. 중간에 선미 선생님이 물었다. 이게 뭐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렸을 뿐이다. 말해봐. 이게 뭐라고 생각해?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느껴봐. 이 그림을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 또 다른 침묵.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색연필을 쥔 채 멈춰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에서 선생님으로, 다시 그림으로. 외로워요. 그 단어는 매우 작은 목소리로 나왔다. 마치 자신도 그 단어가 나올 줄 몰랐던 것처럼.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 같았다. 그래. 이 그림은 외로움이야. 선미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너가 느껴왔던 거야. 지금까지. 준호는 색연필을 내려놨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였다. 외로움. 그것이 진정한 이름이었다. 미술실을 나갈 때 선미 선생님은 준호에게 말했다. 내일도 와. 그리고 오늘 그린 그림은 내가 간직할게. 약속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뭔가 다른 빛이 보였다.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기대였을까? 아직은 그것의 이름을 모르겠지만 무언가 변화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이름은 희망이었다. 아직 준호는 그것을 모르지만 시간 화요일 저녁 준호 집과 그 주변.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엄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종료 시간이 아닌데도 일을 나가지 않았다.
4년 만에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준호가 오는 시간에 집에 있었던 것이다. 준호, 오늘 학교는 어땠어?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미술 시간이 있었어.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분을 그려보라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뭔가 다른 톤이 섞여 있었다. 기분을 그림으로. 엄마는 준호를 안았다. 너무 강하게, 거의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미안해, 우리 준호. 정말 미안해. 준호는 엄마의 팔 안에서 물었다. 엄마, 왜 자꾸 미안해? 엄마는 준호를 조금 떼어놓고 그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은 여전히 아이의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깊이가 생겨났다. 지금은 모르겠지. 하지만 나중에 알아.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지. 그 밤, 준호의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준호의 할아버지. 엄마 자신도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바빴다. 건설회사에 몸담은 아버지는 주말도 없이 일했다. 엄마는 그 아버지로부터 감정을 배우지 못했다. 따뜻함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같은 것을 주지 못했다. 상처가 세대를 넘어 전해진 것이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는 항상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니면 뉴스를 봤다. 엄마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아버지는 그래, 잘했네 라고만 말했다. 엄마가 친구 문제로 울어도 아버지는 조용했다. 해결책을 주지도 않았고 위로도 주지 않았다. 단지 침묵만 있었다. 엄마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첫 연락이었다. 몇 년 만에.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괜찮습니다. 준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이 많이 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지 못한 게 뭔지. 엄마는 메시지를 보냈다. 응답이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 그 시간은 길었다. 너무 길었다. 마치 인생의 절반 같은 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엄마는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톤을 들었다. 혼란, 놀람, 그리고 죄책감, 깊은 죄책감. 마치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런 목소리. 아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아버지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전화 너머로 들렸을 것이다. 그 울음이 자신의 세대에서는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감정을 표현하는 그 울음이. 밤 11시, 준호의 방. 전화를 끊은 후 엄마는 준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이미 자고 있었다. 조용한 숨소리로. 엄마는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넘겼다. 미안해, 우리 준호.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감정을, 사랑을, 미안함을, 그 모든 것을. 그 순간 엄마는 깨달았다. 감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기계처럼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 선다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그 앞에 멈춰 있다는 것을. 준호처럼. 그리고 엄마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도 준호처럼 멈춰 있었다는 것을. 감정 표현의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미영. 너 가족 문제 있어? 네, 있습니다. 제 아들 문제입니다. 1년을 일해왔지만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말했다. 점장은 놀랐다. 엄마는 항상 아무 말도 없이 나왔다가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
마치 유령처럼. 알겠어요. 그 정도로 필요하면 쉬세요. 시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미술실. 준호는 매일 미술실로 갔다. 선미 선생님은 매일 준호를 기다렸다. 그리고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 기분이 뭐야? 처음엔 준호는 단어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색깔로 대답했다. 회색에서 시작해서 검은색이 나오기도 했다. 화난 날, 그 다음엔 파란색이 나왔다. 슬픈 날, 그리고 어느 날은 초록색이 나왔다. 이건 뭐야? 선미 선생님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새로운 색이에요. 그 새로운 색을 느껴봐. 준호는 자신이 그린 초록색을 봤다. 얇은 선들로 이루어진 마치 잔디밭 같은. 그리고 말했다. 엄마요. 엄마. 그 단어가 준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선미 선생님은 눈물이 맺혔다. 이제 미술실은 준호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 10명에서 15명의 아이들이 모여왔다. 준호의 변화를 본 다른 아이들도 미술실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은서는 여전히 분홍색을 그렸다. 하지만 이제 분홍색의 형태가 달라졌다. 처음엔 환한 눈의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분홍색 꽃들이 되었다. 아이의 얼굴 주위에 피어나는 꽃들. 은서, 좀 나아졌네? 선미 선생님이 물었다. 네. 아빠가 어제 퇴근 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선미 선생님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민준이의 그림도 변했다. 완전히 검은색이었던 것이 이제는 검은색 속에 여러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빨간색 점에서 시작된 변화였다. 그 점이 점점 커졌다. 마치 폭발이 아니라 불꽃이 되어가는 것처럼. 민준이, 이게 뭔데? 선미 선생님이 궁금해했다. 제 마음이 터지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제 민준이는 말을 멈췄다. 어제 뭐였어? 어제 엄마가 절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제 마음이 터지는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도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선미 선생님은 민준이를 안았다. 이 아이도 준호처럼 감정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감정을 찾고 있었다. 지연이도 미술실에 왔다. 지연이는 준호에게 핥히어진 팔을 가진 그 아이였다. 처음엔 지연이는 준호를 피했다. 하지만 미술실에서 만났을 때 뭔가 달라졌다. 선미 선생님은 지연이에게 물었다. 지연아, 미안해. 준호가 너한테 상처를 줬어. 그래도 함께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까?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마치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지연이의 첫 번째 그림은 빨간색이었다. 준호에게 상처받은 팔의 색깔. 하지만 그 다음 날, 지연이의 그림은 파란색과 초록색의 혼합이 되었다. 이건 뭐야? 선미 선생님이 물었다. 지연이와 준호, 서로 다른 색깔인데 섞인 거. 선미 선생님은 지연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 색깔로, 말이 아니라 색깔로. 금요일, 미술실은 더욱 복잡했다. 거의 3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선미 선생님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그림을 그려볼까?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미 선생님은 커다란 종이 한 장을 펼쳤다. A3, 크기의 하얀 종이.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색연필을 나눠주었다. 너희들이 느끼는 모든 것을 이 종이에 그려. 색깔로, 모양으로, 선으로. 그리고 함께 만드는 거야. 우리 반의 감정 사전. 아이들은 그렸다. 조용히.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손가락이 움직이는 소리. 색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감정이 그려지는 소리가 있었다. 준호는 옆 친구의 그림을 봤다. 검은색과 회색이 주가 된 그림. 뭐 그려? 외로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 색깔의 의미를. 왜냐하면 자신도 같은 외로움을 그렸었으니까. 괜찮아. 계속 그려. 그러다 보면 다른 색깔도 나올 거야. 그 말은 준호가 선미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과 같았다. 그리고 이제 준호는 그 말을 다른 아이에게 할 수 있었다. 미술실의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들이 붙기 시작했다. 준호의 회색 선부터 시작해서 초록색 엄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모든 감정들. 미술실은 이제 갤러리가 되었다. 감정의 갤러리. 선미 선생님은 그 벽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왜냐하면 그 벽에는 아이들의 영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 월요일 오후. 학교 운동장.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매일 미술실에 왔고 매일 색깔을 배웠다. 회색에서 시작한 준호의 팔레트는 이제 거의 모든 색깔을 포함했다.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하지만 준호는 아직도 한 가지를 못했다. 지연이에게 말하는 것, 직접 사과를 하는 것. 선미 선생님은 준호를 불렀다. 준호, 지연이한테 한번 말해봐. 직접.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가락이 떨렸다. 색연필로는 할 수 있었지만 입으로는 아직이었다.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넌 이미 할 수 있는 아이야. 색깔로 했으니까 이제 말로 해. 운동장 구석에 오래된 나무 아래. 지연이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혼자. 팔에는 아직도 밴드가 붙어 있었다. 준호가 한 상처의 흔적. 준호는 지연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여전히 단어들이 어색했다. 감정의 언어는 지연아.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 미안해.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단어는 처음으로 준호의 가슴에서 나온 것이었다. 뇌에서가 아니라 심장에서. 지연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응. 팔 아파? 조금. 이제 안 아파. 침묵.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다. 이전의 침묵은 감정이 없는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감정이 가득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이 모두 뭔가를 느끼고 있는 침묵. 다시 안 할 거야? 응. 미안해. 알았어. 지연이는 다시 나무 아래를 바라봤다. 그리고 준호는 돌아섰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것이 사과의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미술실의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엄마와 아빠 앞에서 말했다. 미안해요. 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더 걱정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민준이를 안았다. 은서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외로워. 아빠가 바쁜 거 알지만 가끔은 저도 필요해. 아버지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날 저녁, 선미 선생님은 일지를 썼다. 2024년 11월 15일. 준호가 처음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말로. 아직은 어색하고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본 다른 아이들도 변화하고 있다. 색연필과 종이만으로도 인간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미술 치료의 가장 큰 힘이다. 그날 저녁 준호의 엄마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유명님, 준호가 오늘 지연이에게 사과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정말요? 네. 요즘 준호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표정이 생겼다고 할까요? 감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미 선생님의 미술 프로그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엄마는 준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색연필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준호, 오늘 지연이한테 사과했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였다. 두 개의 손을 그린 그림이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그리고 그 두 손이 만나는 부분에는 초록색이 있었다. 이게 뭐야? 미안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초록색이 나와요. 엄마는 울었다.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의 울음은 다른 종류였다. 이전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었다면 지금의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었다. 그리고 희망의 울음이었다. 시간 수요일 저녁 6시. 준호 집의 거실. 준호의 엄마가 갑자기 준호를 불렀다. 준호, 누가 전화한대. 준호의 얼굴이 의아해졌다. 누가 자기한테 전화를? 평소엔 누구도 자기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가서 받아봐. 준호가 전화를 집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준호? 할아버지야.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이었다. 또는 기억 너머의 시간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을 것이다. 4살 때 아버지가 안아주던 그때의, 아니, 그건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응. 엄마가 말해줬어. 넌 요즘 그림으로 기분을 그린다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말을 잘 못해. 내 부모님도 할아버지한테 말을 안 배워줬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도 기분이 있어. 널 그리워하는 기분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회한이었을까? 둘 다였을 것이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 글쎄다. 할아버지는 그림을 못 그렸어. 하지만 넌 그려줄 수 있잖아. 내가 할아버지의 기분을 그려줄 수 있어? 준호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뭘까? 책임감? 아니면 기대감? 또는 사랑?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 좋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기분을 그려줄게. 응. 고마워. 우리 준호. 전화는 끝났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차 있었다. 그것의 이름을 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 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다. 선생님이 지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그리고 그림의 대상은 할아버지였다. 준호는 색연필을 골랐다. 빨간색과 파란색, 슬픔과 기쁨이 섞인 색깔, 그리고 그 가운데 노란색 빛을 넣었다. 빨간색 선들이 종이 위를 춤을 춘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슬픔이었다. 준호를 놓친 슬픔. 할아버지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슬픔. 파란색 선들이 빨간색과 섞인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기쁨이었다. 손자가 있다는 기쁨. 손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기쁨. 그리고 노란색 빛이 그들 사이에 피어난다. 희망, 변화, 그리고 사랑. 이게 뭐야? 엄마가 밤 11시에 준호를 깨워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기분이에요. 엄마는 그 그림을 봤다. 그리고 울었다. 아니, 울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준호가 당신 기분을 그렸어요. 아버지가 미안해하고 있는 기분을. 당신이 뭘 느껴야 하는지 모르고 있던 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감정까지 느껴주고 있어요. 준호가 그림을 보여주려고 해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이번 주말에 간다. 나는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금요일. 선미 선생님은 준호의 그림을 봤다. 처음으로 준호가 자발적으로 그린 그림. 준호,
이건 정말 아름다워. 할아버지 기분이에요. 선미 선생님은 그 그림을 벽에 붙였다. 가장 중앙에 준호의 첫 번째 회색 선 옆에.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그 그림을 봤다. 그들도 할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먼 아이들. 그들은 그 그림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봤다. 시간 2주 후 학교 미술실과 전체 학년. 미술 선생님은 이제 준호만 하는 게 아니었다. 준호의 변화를 본 다른 아이들도, 그리고 다른 반의 아이들도 미술실을 찾기 시작했다. 준호의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진 것이다. 3학년 전체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다. 매일 오후 3시 미술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해 보자. 선미 선생님은 모두에게 색연필을 나눠 주었다. 그날 미술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손가락이 움직이는 소리, 색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감정이 그려지는 소리가 있었다. 준호 옆에 앉은 준호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준호는 3학년이지만 얼굴은 더 성숙해 보였다. 준호의 엄마는 지난달에 돌아가셨다. 암으로. 준호의 그림은 검은색과 흰색이었다. 완전한 검은색이 아니라 그 속에 흰색 점들이 박혀 있었다. 준호는 옆 친구의 그림을 봤다. 뭐 그려? 외로움. 엄마가 없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 색깔의 의미를. 왜냐하면 자신도 같은 외로움을 그렸었으니까. 괜찮아. 계속 그려. 그러다 보면 다른 색깔도 나올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준호는 준호를 바라봤다. 마치 이 아이가 자신을 구원하러 온 천사인 것처럼. 예지는 엄마와만 산다. 아버지는 없다. 준호와 비슷한 상황. 하지만 예지의 엄마는 다르다. 엄마는 매일 밤 술을 마신다. 그리고 아이에게 화낸다. 그리 심하지 않지만 충분히 상처가 된다. 예지의 그림은 변했다. 처음엔 검은색 폭탄이었지만 이제는 진홍색이었다. 분노. 하지만 그 분노 위에 옅은 연두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예지, 좋아지고 있네. 분노 위에 희망이 생기고 있어. 선미 선생님의 말에 예지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의 그림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부모님이 싸우지 않았다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제 이해하고 있었다. 부모님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민준이의 그림은 이제 여러 색깔의 혼합이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은서의 그림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분홍색 꽃들이 노란색 태양 아래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색 그림자가 있었다. 아버지의 바쁜 일.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도 분홍색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 학교의 상담실. 김선미 선생님은 다른 교사들과 회의를 했다. 최근에 학교에 폭력 사건이 줄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말했다. 왜일까요? 아마도 선미 선생님이 말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일 거예요. 감정을 표현한다고? 네. 그림으로, 색깔로, 말 대신 손가락으로 느껴가면서요. 교감 선생님은 미술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각자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그림들이 복도에 붙어 있었다. 제목은 우리의 감정 사전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다. 그 일주일 후 학교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모든 학년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선미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육청에도 보고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 3주 후. 주말 오후 2시. 서울 시내 카페. 준호의 할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첫
방문이었다. 몇 년 만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슬퍼 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준호를 봤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 준호 이렇게 컸네. 할아버지가 준호를 안았다. 그 팔은 따뜻했다. 준호가 이전에 느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것이 사랑의 팔이었다. 진정한 부모의 팔이었다. 엄마는 옆에서 그 장면을 봤다. 그리고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작은 스케치북. 그 안에는 준호가 그린 모든 그림들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기분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기분, 학교 친구들의 기분, 그리고 자신의 기분들. 할아버지는 한 장씩 넘기면서 울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준호,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 기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내한테 필요했는데 없었던 기분. 그래서 그렸어요. 할아버지는 준호를 안았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마치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카페를 나온 후 준호, 엄마, 할아버지는 공원에 앉았다. 가을이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감정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너 알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필요했어. 할아버지의 아버지 말이야.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기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의 엄마에게도 못해줬어. 엄마는 널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할아버지의 결손이 너한테까지 전해진 거야. 준호와 엄마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근데 이제 달라. 이제 넌 널 아는 아이야. 넌 기분이 뭔지 알아.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알아. 그래서 넌 이 상처의 고리를 끝낼 수 있어. 넌 내 아이에게 기분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림으로도, 말로도.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다. 자신은 단순히 문제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은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자신이 감정의 언어를 배웠다는 것은 그 언어가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준호. 세 세대가 한 팔 안에 모여 있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치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엄마의 눈에서, 그리고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변화의 눈물이었다. 그 주말 동안 할아버지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원을 산책했고, 영화를 봤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할아버지는 그 또한 색연필을 집었다. 서툰 손으로 할아버지 자신의 기분을 그리려고 검은색부터 시작했다. 평생의 후회. 그리고 그 검은색 위에 천천히 빨간색을 칠했다. 사랑.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 희망. 시간 1개월 후 학교 미술 전시회. 학교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다. 이번은 특별했다. 이번 전시는 감정 전시였다. 벽에는 5개의 프로젝트가 붙어 있었다. 각각의 제목은 1점, 내 기분의 색깔들. 준호의 작품들의 진화 회색 선부터 무지개까지. 2점, 할아버지를 그리며 준호가 그린 할아버지의 감정들. 3점, 우리의 감정 사전. 반 전체의 공동 작품 50명이 넘는 아이들의 그림들. 4점, 색연필로 배운 말. 마이너스 3학년 전체 학생들의 작품, 각자의 감정 여정. 5점, 감정은 아름답다. 선미 선생님의 자료, 전시 아동 심리학, 감정 발달, 미술 치료 등. 강당의 한켠에서 준호의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선미 선생님이 준호의 작품을 보고 있었다. 이 그림들이 우리 준호가 그린 거야?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저 첫 번째 회색 그림부터 시작했어요. 선미 선생님이 설명했다. 처음엔 정말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색연필과 종이만으로도 이렇게 변했어요. 엄마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던 일식당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일로 바빴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다를 것이다. 이제 엄마는 알았다. 아이한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라는 것을.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을. 다른 부모들도 왔다. 은서의 아버지, 민준이의 엄마와 아빠. 그들은 자신의 아이의 그림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 그림들 속에는 자신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지의 그림 앞에서는 예지의 엄마가 서 있었다. 그 분노의 색깔을 보면서 엄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지를 안았다. 미안해. 우리 예지. 엄마가, 예지는 엄마를 안았다. 색깔로 느낀 감정들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시회가 끝난 후 준호는 선미 선생님에게 새로운 스케치북을 선물했다. 선생님, 이거 봐요. 스케치북을 펼치자 거기엔 선미 선생님이 나오는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이 쓰여 있었다. 선생님이 할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엄마도 할아버지도 저도 배웠어요. 색연필로 말하는 방법을. 그래서 감사해요. 선생님이 저를 봐줘서,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선미 선생님은 그 스케치북을 들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기쁨의 울음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말로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3년 후. 3년이 지났다. 준호는 이제 13살이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더 이상 무표정한 아이가 아니었다. 웃기도 하고, 때론 화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아이처럼. 아니, 더 이상 정상적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다. 준호는 이제 그냥 감정이 있는 아이였다. 그리고 준호는 학교의 미술부에 들어갔다. 선미 선생님의 권유로. 하지만 선생님의 권유가 아니었어도 준호는 들어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준호는 미술이, 색연필이, 종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준호의 할아버지는 이제 매달 한 번은 서울에 온다. 그리고 준호와 함께 그림을 그린다. 할아버지가 처음 배우는 색연필의 언어로. 할아버지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여러 색깔이 가득하다. 검은색의 후회도, 빨간색의 사랑도, 노란색의 희망도, 그리고 무지개의 모든 색깔들. 준호의 엄마는 일식당을 그만뒀다. 대신 작은 미술 교실을 열었다.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처음엔 아이들만 배우다가 나중엔 부모님들도 따라 배우기 시작했다. 부모도 아이도 함께 배우는 감정의 언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준호는 학교의 상담실에 가는 새로운 아이들에게 말한다. 기분이 뭔지 모르겠다고? 괜찮아. 난 것도 몰랐거든. 하지만 색연필을 집으면 손가락이 알아. 무언가가 흘러나와. 그게 내 기분이야. 그리고 그 기분이 나오면 그게 너야. 진정한 너야. 준호의 말을 듣는 아이들은 색연필을 집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만난다. 감정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른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배운 아이는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 상처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지만 치유도, 사랑도, 그리고 감정도 전해진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색깔의 언어로,
선의 언어로, 손가락의 언어로, 그리고 그 언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이것이 성장의 의미이다.